자, 오늘은 보면은 폐기물의 분석에 대해서 했습니다.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은 이 폐기물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단계, 그리고 폐기물 시설의 용량 또는 어떤 기술을 적용할지를 우리가 설계 인자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폐기물들을 분석을 합니다. 이 폐기물들이 기술들이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거는 없어요. 과거에 다 매립하고 소각하고 이랬으니까요. 정형화된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폐기물들을 특히 음식물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음식물 쓰레기와 비닐 모든 것들을 합해가지고 연료로 만드는 거, 수수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만들고 비료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YTN 사이언스에서 보면은 음식물로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음식물 쓰레기로 숯을 만드는 거. 아까 음식물 쓰레기 보면 여러분 우리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았죠. 한 70에서 80 정도 됐었어요. 수분 함량이 음식물 쓰레기는. 그리고 원소 분석을 하면 탄소가 보니까 한 48, 50이 채 안 됩니다. 50이 채 안 되는데 그래도 수분을 다 날리고 재료 만들면은 수스로도 지금 에너지를 발생하는 수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모닝케어 D 올류 모닝케어. 제주도는 자연이 아름다운 곳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1인당 배출되는 쓰레기가 전국 최고인 곳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업이 중심인 제주도의 특성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주갈치.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심각하죠. 자고로 상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수십 가지 반찬을 상에 올려야 대접 좀 받았다고 여겼던 우리 민족들. 그 덕분에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관광객이 넘치는 곳이니 더하겠죠. 그래도 이분들은 남기는 것 없이 맛있게 드신 것 같은데요. 이 큰 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 꽤 될 것 같은데요. 기숙일 때는 약 한 200~300kg 정도 나오게 되고요. 성수 경우에는 한 600에서 780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심각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곳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곳 음식점에는 좀 특별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이 기계 안에 넣으면 악취나는 쓰레기들이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봉지채로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는데요. 플라즈마 토치라는 고온의 토치, 1000도에서 1500도를 발생시키는 고온의 토치로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열분해를 시킵니다. 진공 상태에서 이온과 전자가 화염처럼 분사되어 내용물을 때리면 복잡한 구조를 가진 고분자 유기물들이 단원자로 바뀌며 분해가 되는 원리인 겁니다. 한마디로 고온의 플라즈마가 쓰레기의 성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악취나는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 없는 탄화물, 즉 수치로 바뀌어 배출되는데 심지어 그 무게까지 원래보다 98%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 생산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잠재적인 에너지원을 다양한 에너지화 방법을 통해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kg당 발열량이 5,300kcal가 넘습니다. 무연탄이 1kg당 발열량이 4,800kcal입니다. 자, 엄청나죠? 무연탄보다도 발열량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전체가 다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까 산소가 없는 곳에서
탄화를 시킨다 그랬잖아요. 산소가 있는 곳에서 하면 같이 연소가 돼버리고 산소가 없는 곳에서 탄화를 시켜버리면 이게 모두 숯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사료. 짧은 거면 보려고 그랬는데 2분. 사료,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도 되네요. 여기는 랭킹닷컴. 랭킹에 답이 있다. 랭킹닷컴. 자, 사료화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들은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원화되는 것일까? 먼저 버려진 음식물들은 반이 포포에 모아 저장시키고 이 중에서 비닐류와 뼈, 금속류 등 단단한 물질들은 이물질 선별 파쇄기에서 분리해낸 후 남은 것을 파쇄하여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낸다. 알갱이가 된 음식물은 이송 펌프를 통해 압착기로 압송되고 이후 건조기에서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나온 건조 사료에서 씨앗류나 섬유질류 등 이물질을 제거해낸 후 자력 선별기를 통해 다시 철이나 금속 물질을 제거해내면 비로소 단미 사료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미 사료는 병아리나 오리의 먹이 등 양계 사료의 섞는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 차에 운반되는 양은 약 20톤에서 22톤 정도인데 1톤당 32원에 민간업체에 판매하여 매일 6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5억 6천만 원이나 된다. 여러 번 선별 과정을 거친 사료는 이물질이 없고 입자가 곱다. 아, 이게 사료군요. 예, 되게 부드럽네요. 아주 부드럽고 양계사료 원료로 약 2 내지 3% 이용되는 그런 원료입니다. 이게 신기하게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인데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예, 건조 처리 과정에서 120도 이상의 완전 미생물은 섬멸화시키기 때문에 대부분 양계 사료로 손색이 없습니다. 예전엔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렇게 자원화하면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수익도 내고 있다. 자, 음식물 쓰레기로 사료 만드는 거였죠, 여러분. 사료.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서 제가 느낌으로만 봤을 때는 사료를 만드는데 여러분 60만원, 하루에 60만원이라 그랬죠, 매출이. 하루에 6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게 저희가 이런 재이용을 하거나 재활용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 때는 경제성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60만원 갖다가는 제가 볼 때 타산이 안 나올 것 같아요. 60만원이면은 거기서 하루 운영하는 운반비, 전기세, 그리고 사람들 인건비를 쓰게 되면은 타산이 크게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 퇴비로 많이 사용하고 사료로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일정한 영양 성분을 유지해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생물한테. 그죠? 자, 이 일정한 영양 성분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시켜가지고 일정한 성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공급해준다면 괜찮은데 이 음식물 쓰레기의 성분이 항상 동일한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상태의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매일 뭐 10톤이든 100톤이든 동일하게 나온다면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계속 안 됐습니다. 세모.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됐어요. 그러면은 성장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률. 아까 전에 양계장 한다 그랬잖아요. 닭이
어떨 때는 굉장히 지방이 많아서 뚱뚱해질 거고, 어쩔 때는 굉장히 마를 거고, 어쩔 때는 잘 자랄 거고, 이런 성장률이 변화가 크겠죠. 변화가 크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갖다가 사료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연구와 많은 그 조성을, 음식물에 있는 사료의 조성을 동일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연구 개발이 많이 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는 단계인 거고, 실제 적용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지금도 이거 다 적용합니다. 실제로 산업화가 돼서 적용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나요?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과학 잡지나 교과서에서 나오지만 실제 상황에서 많이 되나요? 저는 의문이에요. 많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해결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연구,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한계점들이. 미생물을 아까 다 죽인다고 했죠. 120도에서. 미생물을 사멸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안 죽었어요. 그러다가 병아리가 먹었습니다. 병에 걸려요. 그러면은 이거 책임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기술적인 내용이나 에너지를 조금 극대화시켜가지고 우리가 구성성분들을 배열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만들어져야지만 이런 자원 재이용에 훨씬 더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좀 시간이 되면은 이 YTN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YTN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을 한 번씩 보면은 특히 우리 폐기물 쪽이 아니어도 엄청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사료 처리하는 거 한번 이거 음식물 쓰레기 사료 사료 본 거고, 퇴비를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퇴비는 어떻게 되나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음식물 쓰레기 제로하우스. 이곳에선 국내 음식물 특성에 맞는 쓰레기 처리 연구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 입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모형을 그대로 두어 사람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다. 이 기술은 단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이 단지에서 처리되고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입주민들이 텃밭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나오는 음식물을 24시간 이내에 90% 이상 무게 감량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이 쓰레기통 대신에 이 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아주 쾌적한 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그 작동 방법을 직접 시연해 보기로 했다. 카드를 대면 투입구가 열리게 되고 여기에 음식물을 넣으면 무게가 바로 측정되어 버린 음식물의 양만큼 비용이 부과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는 원리를 살펴보면 먼저 1차 반응조에서 음식물과 미생물의 즙이 되는 목질 바이오칩을 넣어 혼합시킨 후 약 60에서 70% 발효된 상태의 혼합물을 숙성조로 보낸다. 이곳에서 3, 4일간 숙성시키면 퇴비로 배출시키는데 이 퇴비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반응조 안에는 이거와 같은 이 목질 바이오칩이 이렇게 충진되어 있습니다. 이 목질 바이오칩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섞이면 목질 바이오칩에 있는 세공 구조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자체적으로 미생물을 발현시키면서 발효 반응을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반응조 안에 온도는 35도씨로 유지하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게 그냥 일반 톱밥을 넣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단위로 뚫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 단위의 구멍들이 미생물에 집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스스로 발효가 될 때 발생되는 미생물들이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 안에서 이제 증폭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특수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발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켜주는 그 매제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은 발효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부산물은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고, 이 부산물은 비료관리법상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기준이기 때문에 퇴비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염분 문제는 기준치의 50% 이하로 품질 관리를 하고 있고, 부숙 완료라고 해서 식물 생장에 전혀 문제가 없는 기준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나왔는데 이제 뭐 염분 문제 나왔죠. 염분 문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을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국 같은 거를 하수도에 버리면 염분이 그 나가는 음식물 쓰레기 염분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 염분이 항상 문제가 되었었는데 지금 이거는 어떤 기술적으로 뭔가를 해결한 것 같아요. 일부 해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많이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걸 종합해 보면은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각각의 발열량, 그리고 각각의 성분들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재이용을 할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분석하는 것들을 간단히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비료가 되고 퇴비, 사료가 되는, 그리고 여기 아까는 숯도 있었죠. 숯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이용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재이용을 하는 건데, 이런 폐기물들을 재이용하는 건데,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있죠. 옷, 또 뭐 있죠? 뭐 비닐, 천막,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 업사이클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업사이클, 업그레이드하고 리사이클 합해서 업사이클이라는 건데,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